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부서진 꿈. 2. 중국은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3. 예측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코로나 통제 정책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최근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 부동산 정책, 수출 감소, 기록적인 청년 실업률 등 악재란 악재가 다 겹쳐 시진핑 주석이 백방으로 노력해도 뚫고 나갈 마땅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외신들이 최근 가장 주목하는 점은 바로 중국 미래 세대의 공산당에 대한 반감과 실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바로 이 세대야말로 시진핑과 공산당이 애국주의로 무장해 키운 신세대인데 이들이 중국 지도층의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은 이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민심이 흉흉해지자 중국 공산당은 경제정책을 비판한 유명 재야 경제학자의 SNS 계정을 중단시켜 재야 경제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SNS 웨이보는 최근 웨이보 팔로워가 473만 명에 달하던 재야 경제학자 오샤오보의 계정을 정지시키면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의 실업률을 조작하고 증권시장 발전에 부정적이거나 유해한 정보를 유포했으며 중국의 정책과 관리 제도를 공격하고 부정하는 내용을 게시해 관련 법률과 법규를 위반했다. 오샤오보는 그동안 중국의 경제정책을 거침없이 비판하는 사이다 발언으로 네티즌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는데요. 지난 27일 당국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하자 아예 재갈을 물린 것입니다. 실제로 조작은 중국 당국이 하고 있는데 팩트를 말한 사람 계정이 삭제되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사상 처음으로 20.4%를 기록해 중국 사회는 물론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중국 사회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암담한 청년 실업의 터널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7월 초에 졸업하고 8월 말에 새 학년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라면 7월까지 청년 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는 역대 최대인 1158만 명에 달합니다. 작년보다 7%가량이나 많습니다. 중국에서 금수저가 되려면 혁명가의 후손이나 고위 관료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들이 대부분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나머지 자리는 평범한 가정 출신의 학생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차지합니다. 명문대야말로 중국에서는 계층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셈인데요. 하지만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었다는 사실은 명문대를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를 얻기 힘들고 대학을 나와도 예전만큼의 일자리를 얻기 힘들다는 뜻으로 살인적인 입시 경쟁을 뚫고 살아온 중국 청년층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라는 점입니다. 내신들은 지금 중국 청년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이러려고 공부했나 라고 자조한다고 전했습니다. 오죽하면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공부를 하는 바람에 차라리 마음 편하게 공장에 취직해서 일이나 할 수 있었는데 대학을 나와서 오늘날 장삼을 못 벗는 콩이지가 내 일일 줄이야. 이렇게 자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콩이지는 높은 계급인 장삼을 걸쳐있고 돈이 없어서 허름한 술집에서 서서 술을 마시는 인물입니다. 지식인으로서는 체면만은 버릴 수 없어 장삼을 입고는 있지만 저임금 일자리에 갈 수도 없는 중국 대졸자들의 현실을 빗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국이 내놓은 정책은 농촌으로 내려가라, 즉 문화혁명 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하방이었습니다. 광둥성은 이미 2025년 말까지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동부 장수성도 내년 2,000명의 대졸자를 농촌으로 보낸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대판 농촌 하방운동은 사실 10여 년 전부터 일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돼 온 것인데 마치 새로운 정책이냥 홍보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실업 대란이 있었을 때에도 중국이 내놓은 정책은 삼지일부, 즉 시골에 가서 농촌 이 교육, 의료 등 세 가지 사업 분야에서 종사하며 농촌의 빈곤층을 지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입시 경쟁을 뚫고 명문대에 입학했는데 일자리가 없으니 농촌으로 내려가라니 안 그래도 열이 뻗치는데 중국에서는 최근 청년들의 분노에 불을 지른 편지 한 장이 공개됐습니다. 대학생들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시진핑 주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농촌으로 내려갈 것을 독려했습니다. 여러분이 논밭과 농가에 들어가 인생을 연구하고 학문 연구한다니 매우 기쁘다. 청년은 사서 고생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촌으로 들어가 배우려는 것은 옳다. 21세기에 그것도 디지털 시대에 문화혁명 당시 유행했던 산으로 올라가고 농촌으로 들어가는 상산하향 운동을 권유하자 청년층의 분노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시진핑 주석의 말을 금과옥조로 여기던 중국 청년층이 시 주석의 말에 반기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런 현상은 중국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주로 2000년대 이후의 출생자들로서 시진핑과 공산당의 핵심 지지층이자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는 열혈공산당 지지층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시 주석은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수건도 짜낼 정도로 지방정부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놓은 해결책이 이른바 귀촌 입대 노점 세 가지 카드입니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은 구직난 해소를 위해 신규 대졸자와 고교생의 채용을 예년보다 10% 늘릴 것이라고 밝혔고 중국 지방정부에서는 도시 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전면 금지했던 노점상 규제를 완화하며 좌판 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얼마나 급한가 하면 청년 일자리를 위한 규제 완화안 중에서 노점상 규제 완화안까지 나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노점상이라니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묘안이 없는가를 말해줍니다. 내신들은 고용 창출이 안 되니 결국 노점상이 되라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중국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 구하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사례는 다반사이며 중국 명문 칭화대 졸업생의 취업 동향을 보면 2020년에는 공산당 또는 공공기관의 취업한 수는 35.4%에 그쳤지만 2021년 이 비율은 46.1%로 10%p 이상 늘었습니다. 중국에서 명문이라고 하는 칭화대 졸업생이 이 정도이니 얼마나 취업이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취업난은 이제 막 대입 시험을 치룬 학생들 사이에서도 감지됩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제 막 가오카오 성적이 발표됐는데 적지 않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재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수 전문 교육기관에 대한 재수 관련 문의가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운 마당에 명문대에 입학하지 못하면 재수를 해서라도 명문대 간판을 따려는 학생들이 이렇게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전에 없는 실업률과 취업난이 벌어지자 중국 대학가에 흉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사망 졸업 사진을 찍은 중국의 대학생의 모습입니다. 6월은 중국에서는 졸업 시즌인데요. 현재 중국 대학가에는 충칭대, 산둥사범대, 후난대 등 유명 대학에서조차 이 같은 사망 졸업 사진 인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이 기이한 모습의 졸업 사진을 공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졸업 가운을 입은 채 얼굴을 땅에 늘어뜨리고 계단 난간에 시체처럼 매달려 있는 모습들입니다. CNN은 중국의 사망 졸업 사진 인증 열풍을 보도하면서 중국의 많은 학생이 대학 졸업에 도달하기 위해 악명 높고 경쟁적인 중국의 교육 시스템을 거쳤는데 이제 지치고 낙담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고 보도했습니다. 요즘 중국 대졸자들은 이런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놓고
이런 설명을 덧붙여 놓습니다.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다. 해당 사진을 올린 한 학생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할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않아 박사 과정을 밟게 됐다. 수많은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채용 담당자나 고용주 중 누구도 답이 없었다. 학교에서 열린 채용 박람회에 갔는데 채용 담당자가 행사가 마무리된 후 두꺼운 이력서 더미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봤다. 사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려 잔반 블라인드 박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재고로 남은 음식을 내부가 보이지 않게 재포장한 상품인데 청년들이 식당에서 팔지 못해 남은 음식을 소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두고 대만 중앙통신은 잔반 블라인드 박스의 주요 고객은 고용되지 못해 수입이 없는 청년들과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주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꿈에 부풀어 대학만 졸업하면 좋은 직장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던 중국 청년들의 현실이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대졸자들이 취업도 못하고 사망 졸업 사진까지 찍으며 고동스러워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금수저로 태어난 청소년들은 해외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018년 이후 최고치인 20.4%를 기록하고 중국 청년 5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통계가 나오자 중국 공산당은 청년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적 좌절과 취업난이 행여나 제2천안문 사태를 재현시킬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년 전 중국 허난성의 한 담배 공장 생산직 신규 직원 135명 중 3분의 1이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 중국 사회는 이 일이 조만간 모두에게 닥칠 보편적 현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끝나고 최근 중국에서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사례들이 속출하자 이제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푸단대 부속의 한 고등학교에서 보건요원을 공모했는데 이를 통해 채용된 사람은 상하이 교동대 의과대학 박사였습니다. 이 소식은 중국 SNS를 타고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단숨에 화제가 됐고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석사인 명문대 의과대학 박사 과정까지 받고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고교 보건요원이라니 취업 문이 얼마나 좁은지 실감난다. 석사인 바늘구멍 취업난에 그나마 일자리를 찾았으니 행운이다. 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앞서 산둥대는 최근 학생 기숙사 관리센터 직원 2명을 하얼빈 공대 석사생과 호주 애들레이드 석사생으로 뽑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얼빈 공대는 중국 이공계 대학 가운데 최고 명문을 꼽히고 애들레이드대는 호주의 국립 명문대입니다. 그런데 기숙사 관리센터 직원밖에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석유천연가스가 행정직원 1명을 모집하자 베이징대와 칭화대 등 중국 명문대는 물론 영국 왕립대, 미국 존스홉킨스대 등 명문대 석 박사생 224명이 몰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 층 사이에 한탕을 노리는 유행 심리가 확산하면서 올해 중국의 복권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중국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5월 복권 판매액은 약 9조 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52.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금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가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넘어 대규모 사회 물만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989년 청년층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좌절이 천안문 시위의 불씨를 제공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프리고진에 의한 군사반란이 일어나고 얼마 전 중국 청년들의 백지 시위 등이 일어나는 등 청년층이 공산당의 등을 돌리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시진핑 국가주석은 당 간부들에게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인터넷 늘 접속해 네티즌의 우려에 대응하라. 시진핑이 공산당 이론지 기고문에서 이런 주문을 한 것은 이례적으로 인터넷 민심이 시위와 같은 집단행동으로 분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인터넷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은 통계 자료 검색이나 사진 촬영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고강도 반간첩법 즉 방첩법을 발효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심하게 중국은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국내외 할 것 없이 언론을 막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열을 강화되고 반간첩법을 통해 공포 정치의 부활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당 간부들의 행보는 민심과는 상당히 이반되어 있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위층 자녀들은 미국, 영국 등으로 유학을 다녀오는 게 다반사였으며 최근 들어 아예 재산을 정리해 해외로 나가는 부유층은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에즈라 보겔 미국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미국의 소리, 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의 딸 시밍퍼가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습니다. 시 주석의 딸은 2010년 하버드 대 심리학과에 편입한 뒤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데이비드라는 이름의 하버드대 교수를 인용해 중국인 경호원이 시민절을 24시간 따라 다니고 FBI도 보호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니 중국 고위층과 사회 인사들 중에는 반미는 직업, 친미는 생활이라는 조롱을 받을 정도로 낮에는 반미를 외치면서도 자녀들은 미국 대학에 유학을 보내는 등 이중생활을 해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난 가마남이란 필명으로 반미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온 시사평론가 윌리 어력 66가 미국의 자자 고가의 겉으로는 주택을 반미 보유한 활동을 사실이 하지만 드러난 미국의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난 후 겉으로는 반미 활동을 하지만 속은 친미에 가까운 행각을 벌여온 것이 탄로난 것입니다. 이리 외에도 중국에는 대중의 애국주의 정서를 자극해 명성과 정치적 이익을 얻으면서 정작 자신의 자녀는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현지 부동산을 사들이는 행태는 중국 지도층 사이에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서열상 2인자였던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딸도 베이징대를 거쳐 하버드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시 주석과 정치적 라이벌 관계였던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의 외아들 보과과도 하버드대 동문입니다. 장점인 전 국가주석의 손자 장즈청, 리자오싱 전 외교부장 아들 리어어 등 많은 전의 현직 중국 국가지도부의 손자와 자녀가 하버드대를 나왔습니다. 더구나 일반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비가 저렴한 주립대를 택하는 데 비해 중국 당 정의 고위 간부 자녀들은 아이비리그로 대표되는 인류 사립대에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당연히 그 유학비의 출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외신들이 보도한 세계 각국 수반의 연봉 내역에 따르면 시진핑의 보수는 연간 2만 2천 달러, 하마 2,600만 원선입니다. 반면 하버드대 연간 학비는 7만 달러 이상 듭니다. 시진핑의 공식 보수로는 유학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혁명의 아이들 재야 기사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공산당 간부들의 부패와 권력 남용의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붉은 귀족으로 불리는 중국 지도층 자녀들의 행적은 이목을 끌 수밖에 없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 지도층이 엄격한 공산당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고위층 자녀들의 호화 유학 생활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력 독점을 정당화해 온 중국 공산당에는 불편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한편 중국 공산당과 정부 고위층 이 3세의 이중국적 취득 열풍은 중국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시진핑의 누나는 캐나다 국적, 시진핑의 남동생은 호주 국적, 시진핑 딸은 미국 국적, 유소기의 딸 유정점은 미국 국적, 장쩌민의 손자 강지성은 미국 국적,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오관정의 손녀는 미국 국적, 국가경공업부 장관 서운북의 딸 서남남은 미국 국적, 반미를 크게 외치는 유명 방송사 회자 원목의 딸은 미국 국적,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전현직 부장급 이상 관료의 자녀 74.5%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손자 대에 이르면 시민권자 비율이 무려 91%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이미 미국인입니다.
최근 가장 큰 문제는 예전에는 그래도 미국 유학을 하고 와서 중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했지만 유학파들이 귀국하길 망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중국인 해외 유학생 수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에만 100만 명 이상인데 이들은 왜 귀국을 망설이는 것일까요? 코로나 시기, 지나치게 엄격한 방역 정책으로 인권 문제가 대두됐는데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지만 방역 당국이 주민들의 대피를 막아 대형 인명사고가 난 것은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래서 중국 유학파들은 중국은 답이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고국을 등지려는 부유층이 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시 주석이 추진하려는 공동부유입니다. 자산가들에게 높은 세금을 물리고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중국에 있는 자산을 팔아 해외로 나가는 부유층이 대거 늘어난 것입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도전하지 않을 테니 미국도 중국 존중하라. 며 사실상 지금 힘들다.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더블딥을 향해 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중 침체를 향해 갈 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솔직히 얼마나 힘든가는 최근 인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최근 인민은행 1인자에 미국과 영국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해외파 판공성을 선임한 겁니다. 판공성 서기는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거쳤고 미국 케네디 스쿨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영국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교육을 받은 뒤 연구 전문가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내신들은 판공성 인민은행 부행장이 임명됐다는 소식을 타전하면서 판석이 임명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서구에서 훈련받은 인물을 중앙은행을 이끌 인사로 선택한 것이다. 이번 인사는 금융부문 감독 개편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시 주석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인민은행 수장 인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하나 가치 급락, 외국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민은행 수장이 옐런 장관과 마주 앉을 가능성이 높다. 방간처법을 통해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촬영 및 공공기관 접근을 금지하면서 인터넷 검열을 강화해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주요 인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릴 정도로 정보를 통제하려는 중국이 한편에서는 시장을 잘 알고 해외에서 교육받은 인물을 인민은행 수장으로 앉혔다는 사실은 중국이 지금 금융위험 지수가 다분히 높으며 불을 끄기 위한 소방관의 해외파가 절실히 필요한 정도의 상황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을 괴롭힌 중국 불법 어선. 그동안 어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간섭 때문에 해경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데요. 더는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한국의 태도에 중국 정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강경하게 바뀐 한국의 태도와 오히려 한국 눈치를 보게 된 중국. 서해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안을 바라보던 남자는 무언가 반짝임을 느꼈습니다. 다급하게 주변 동료에게 반짝이는 빛을 알리며 위에다가 빠르게 보고하라는 메시지를 남겼죠. 빛이 느껴진 곳을 당겨보니 확신했습니다. 비상망이 울렸고 남자를 비롯한 선원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다는 생각에 빠른 속도로 어선을 추격했습니다. 올해 5월 한국 해경이 포착한 중국 어선은 유유자적한 모습으로 불법 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경의 재빠른 포착과 추격에 당황한 나머지 미처 정리도 하지 못한 채 한국 해경의 손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잠잠해지던 모습을 보이던 중국 어선은 최근 갑자기 저인망을 비롯 각종 도구를 챙기고 서해로 나와 각종 어류들을 낚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중국 정부와의 협정으로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협약을 맺었던 것을 잊기라도 한 듯. 이들은 서해를 자신의 영토인 것처럼 간주 버젓이 한국 해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조업을 단행했습니다. 보다 못한 해경은 이들을 잡는데 온 힘을 쏟았지만 중국과의 외교 관계 때문에 적극적인 제재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들이 잡은 물고기를 뺏고 불법 무기들을 강제 회수하는 것이 해경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였습니다.
불법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이들 어선을 단속하는 것이 한국의 적법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드리는 것에 중국 정부는 예민하게 반응했죠. 특히 중국인들을 함부로 건드린 것이 중국 정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이 한국인들 손에 잡혔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불만 요소였죠. 실제로 과거 한국 해경정이 중국 어선에 의해 침몰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명백히 중국 어선의 잘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한국의 잘못이라고 규정하는 등 제19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이를 잘 알고 있는 중국 불법주 업선들은 자국 정부의 보호를 믿고 더욱 날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주로 출몰하는 지역인 서해는 중국 어선들에게 황금지역으로 다양한 어류를 포획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북한의 존재 때문에 몸을 숨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서해 수역을 분할해서 점유하고 있기에 만약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다 한국 해경에 발각되더라도 북한 쪽으로 달아나면 한국에서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만약 해경이 북한 쪽으로 포격을 가하기라도 한다면 북한은 이를 공격이라고 간주. 한국으로 포격을 가할 수도 있어 사소한 문제가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서해에서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인식도 없는 상황 서해를 중국 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해경이 조업하는 것을 단속하려고 가까이 가면 오히려 이 행위에 대해 침략 행위라고 규정 지으며 대래 비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중국인들의 불법 어업을 막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고속보트는 시속 90km에 달하는 물건으로 해양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선박에 비해 기동력에서 월등하기에 설사 발각되더라도 중국 쪽으로 쉽게 달아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인천 옹진군 대청도 근방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고속보트를 급습, 이를 체포해 내부 고속보트를 조사한 결과 실제 운용 시 최대 88.9km/h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이 보유한 고속단정의 최대 속도 70km/h를 가뿐히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동안 해경은 어떤 무력 수단을 쓸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세운 것입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한 포격 조치를 강화하고 실제 불법 어선에 대해 포격을 강행, 필요하다면 무력 충돌도 현장에서 진행할 것을 주문한 것이죠. 그 전에는 중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한 정부에서 조치는 만들어 놨어도 실제 실행에 미온적이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로 노선을 변경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중국 어선을 향한 실제 포격이 실행되었습니다. 인천 소청도 부근 해상에서 발견된 중국 어선 해경은 규정대로 불법 어업 중인 중국 선박을 향해 투항할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 어선은 응하지 않고 해경을 향해 소총을 난사하며 극렬한 저항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어선은 당연히 해경이 포격에 겁먹고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제까지 중국 어선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한 일이 거의 없었기에 시간을 벌고 도망칠 궁리를 했는데요. 그 순간 어선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한국 해경이 본격적으로 포격을 쏜 것이죠. 중국 어선 정중앙을 포격해 움직일 수 없게 만들 수 있었지만 일부러 빗맞추면서 중국 어선 무력화를 노린 것인데요. 이 포격 한 번에 중국 어선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설마 했던 포격이 일어나면서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두려움이 든 것이죠. 해경은 강력한 포격 한 방으로 이들 중국인들을 제압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어선에 달려있는 고무보트를 이용 빠른 속도로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지만 해경의 500톤 급중형함정 고속단정이 추격해 이들을 확보했습니다. 시원한 한 방을 보여주며 중국에게 본때를 보여준 것인데요. 중국 정부만을 믿고 뻔뻔한 태도로 조업하던 중국인들은 과격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붙잡힌 중국 어민들 역시 북한이 아니라 한국에서 포격한 것에 얼이 빠져 있었죠. 정부가 바뀌면서 중국에 대해 애매한 태도가 아닌 강경한 대응으로 선회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올해 초 정부는 과거와 다르게 단호한 태도로 나서겠다며 대통령 인수위원으로 해경 출신을 발탁했습니다. 해경청 형사과장인 안성식 총겸은 해경에서 뼈가 굵은 인물로 현장에서 베테랑인 인물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불법 어업을 고스란히 지켜본 산증인이나 다름없죠. 경제 2분과에 소속된 안성식 총겸은 쇄신의지를 굳혔죠. 덕분에 올해 초 해경은 서해상의 전략구역을 설정하고 대형 경비함 9척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중국 함선이 자주 출몰하고 있는 경계미획정 구역을 중심으로 3,000톤 급 대형 경비함을 24시간 배치할 계획을 세웠죠. 경계미획정 구역이란 한국과 중국 사이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곳으로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합니다. 이전까지는 영역 분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나 과감하게 이 영역에서도 포격을 하겠다고 선언했죠. 중국 어선이 포격당했다는 소식은 중국에도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선 이에 대해 분노하며 한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이 한국에게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황구시보의 사설이 실리면서 서해상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포격이 이들 중국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죠. 한국의 태도에 과거 중국 정부는 미친 짓을 하지 말고 중국에게 제대로 사과할 것을 종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불법 어업을 펼친 중국 어선의 증거물을 보이며 이니 중국 정부도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어선에 대해 한국 정부와 같이 단속에 나선 것을 예로 들었죠. 실제로 올해 4월 한국은 중국과 함께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어업지도 단속선이 공동 순시 활동을 펼치며 중국 한국의 수역 경계에서 몰래 조업하는 어선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중국도 불법 어업을 용인한 것에 사과하며 공동전선을 펼쳤던 입장이라 다른 소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중국 눈치를 봤던 한국이 스스로 몸을 사렸지만 강경하게 나오면서 중국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자 중국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어진 것이죠. 중국 불법 어선들은 이제 서해상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죠. 강경하게 나오는 한국을 피해 북한에서 조업하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북한도 포격을 통해 중국 어선을 쏘는 일이 최근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동안 우방이라고 생각해 북한에서는 중국 어선을 용인했으나 점점 서해상에서 과도하게 물고기를 잡아가는 중국 어선을 북한에서도 더는 용납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물고기 숫자와 양이 줄어드는 가운데 중국은 오히려 더 물고기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로 나왔죠. 백령도 근처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을 향해 북한에서도 고속정을 출몰, 포격을 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더는 서해 바다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죠. 중국에 휘둘리는 순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한국.